청주 한씨 가문의 딸이 수양대군의 부인으로 간택된 것은 1436년 그녀의 나이 15살 때였습니다. 당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은 21살의 젊은 왕자였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 혼인이 청주 한씨 집안의 가문이 청렴하고 바르다는 이유로 성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 초기 그녀가 목격한 수양대군은 학문에 열중하고 무예를 연마하는 성실한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남편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학문적 열정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위에 대한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맏아들인 문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형님인 문종을 겉으로는 공손히 받들었지만 사저로 돌아오면 긴 시간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있곤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수양대군은 문종의 총애를 받으며 중요한 국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왕세자였던 단종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야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양대군의 부인은 남편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무엇이 그리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까? 수양대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저하께서는 아직 너무 어리시오. 조정의 대신들은 각자의 이익만을 좇고 있어. 이대로라면 선왕께서 이루신 태평성대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녀는 남편의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저는 대감마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문종이 재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고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실록에 따르면 이때부터 조정은 극심한 권력 다툼의 장이 되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을 중심으로 한 원상 체제가 수립되었지만 이들은 왕실 종친들의 권한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수양대군 사저의 분위기는 날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동생인 안평대군과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에 뛰어났지만 그 역시 왕위에 대한 야심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 김종서 등과 결탁하여 역모를 꾀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부인은 이 시기에 남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여성들과 교류하며 조정의 동향을 파악했고 남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정희왕후가 매우 총명하여 시국의 변화를 잘 파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양대군은 측근인 한명회, 권람, 홍윤성 등과 함께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세조실록과 연려실 기술의 기록을 종합하면 이날 밤 수양대군의 사전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부인은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지 않자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칼을 뽑으면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정희왕후의 결단력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연려실 기술 별집 권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친히 무기를 가져와 대군에게 전하며 말하기를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주저하실 수 없나이다. 하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게 되나이다라고 하였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왕께서 이루신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합니다. 어린 임금을 둘러싼 간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수양대군은 부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아니라 굳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부인이 건넨 무기를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수양대군은 신복들을 이끌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단종실록과 세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수양대군 일파는 순식간에 김종서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살해했고 이어서 황보인 등 원상 대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조정의 실권은 단 하루 만에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사저에서 이 모든 소식을 기다리던 수양대군의 부인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독려하여 집안의 질서를 유지했고 혹시 모를 반격에 대비하여 사저의 방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왕후가 집안을 단속하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수양대군이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부인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일이 성사되었소.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소.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옳은 길을 선택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위에 있었지만 모든 권한은 수양대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어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수양대군의 부인은 내명부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여성들을 다독이며 새로운 권력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어린 단종의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그녀는 단종을 보살피며 왕실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결단을 지지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왕후가 때때로 혼자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희생된 이들을 생각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은 단종으로부터 선의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실록 즉위년 기사에는 단종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강압에 의한 선의였음을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부인은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희왕후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왕비가 된 그녀의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궁중 의례를 정비하고 왕실의 위엄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왕위 찬탈이라는 원죄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발생했고 1457년에는 단종이 폐위되어 노산군으로 강등된 후 사사되었습니다. 세조실록과 단종실록에 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이 모든 사건들을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남편의 야심을 지지했던 그 선택이 이토록 많은 피를 요구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후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왕후가 항상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의 치세는 강력했지만 짧았습니다. 끊임없는 정치적 긴장과 피해 숙청은 세조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1468년 세조가 위독해지자 정희왕후는 남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세조실록 14년 9월 조에는 세조의 임종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는 정희왕후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이룬 왕권을 잘 지켜주시오. 세자 훗날의 예종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정희왕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아니 전하 염려하지 마옵소서. 신첩이 전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내겠나이다. 1468년 9월 8일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자 동지였던 수양대군은 이제 역사 속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희왕후는 남편의 관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1436년 15살 소녀로 왕자의 아내가 되었던 그날부터 1453년 계유정난의 그 밤, 그리고 1455년 왕비가 되었던 순간까지 이제 그녀는 대비가 되어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남편이 이룬 강력한 왕권 체제를 지키고 어린 손자를 보호하며 조선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것이 바로 그녀의 운명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세조의 조력자에서 시작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인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경복궁 대전의 빈소는 애도하는 신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왕후는 상복을 입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종실록 즉위년 9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슬픔을 억누르시고 국장을 주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살의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는 개인적인 슬픔을 뒤로하고 왕실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세조의 장례는 국조 오례의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희왕후는 장례 준비의 모든 과정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생전에 이룬 업적을 기리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장례 기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자였던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희왕후의 아들이자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은 당시 28살이었습니다. 예종실록에는 임금께서 효성이 지극하시고 학문에 밝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아들이 아버지가 이룬 강력한 왕권을 이어받아 조선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종이 즉위한 직후 조정의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세조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사라진 자리에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신하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종실록 즉위년 10월 조를 보면 당시 원상 제도가 다시 논의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세조 시대의 권력을 쥐었던 신하들이 여전히 조정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등 세조의 측근들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조정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세조가 시작한 경국대전 편찬 사업을 계속 추진했고 군사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썼습니다. 예종실록 원년 조에는 예종이 법전 편찬에 힘쓰고 군비를 강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대비로서 아들을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내명부를 통해 궁중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왕비인 장순왕후를 보살피며 왕실의 화목을 도모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며느리를 극진히 대하셨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69년 봄부터 예종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종실록 원년 3월 조에는 임금께서 불편하시다는 기록이 처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정희왕후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세조를 잃은 지 겨우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아들마저 병상에 눕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내의원의 의원들을 독려하여 예종을 치료하게 했고 전국의 명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예종실록에는 대왕 대비께서 밤낮으로 임금의 병환을 걱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아들의 병상을 지키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1441년에 태어난 예종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성스러웠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격변의 시기에도 예종은 아버지를 잘 보필했습니다. 세조실록 곳곳에는 세자가 학문에 힘쓰고 효성이 지극하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효성스럽고 총명했던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정희왕후는 하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제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년도 되지 않은 아들을 데려가려 하시는가? 세조가 이룬 강력한 왕권 체제를 이어가야 할 아들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려 하시는가? 1469년 11월 예종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예종실록 원년 11월 조에는 임금께서 매우 위독하시다는 기록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정희왕후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살아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예종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예종실록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연려실 기술에는 임금께서 대왕 대비께 왕위 계승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예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비 장순왕후는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고 후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종은 어머니에게 동생인 자을산군, 즉 훗날의 성종을 후계자로 추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을산군은 세조의 둘째 아들인 의경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의경세자는 세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1457년에 요절했습니다. 세조실록 3년 9월 조에 의경세자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을산군은 당시 겨우 13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왕위에 오른다면 누군가는 그를 보필하며 나라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대왕 대비인 정희왕후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1469년 11월 28일 예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기간은 겨우 1년 2개월이었습니다. 예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께서 승하하시니 나이 29세였다. 대왕 대비께서 통곡하시고 온 나라가 슬퍼했다. 정희왕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남편을 잃었고 이제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47살의 과부가 되었고 48살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어 여러 날 식음을 전폐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왕후는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예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고 왕실의 어른으로서 정희왕후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예종실록과 성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예종 승하 직후 조정 대신들이 모여 왕위 계승자를 논의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세조의 아들 중에서 계승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의경세자의 아들인 자을산군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11월 조에는 이러한 논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종이 승한 다음 날 정희왕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11월 29일 조에는 이날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대신들을 소견하시고 왕위 계승에 대해 의논하셨다. 정희왕후는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왕 세조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아들은 의경세자였소. 하지만 세자께서는 일찍 승하하셨소. 이제 그 아들인 자을산군이 있으니 그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선왕의 뜻에 부합할 것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세조의 생존한 아들들을 제쳐두고 손자를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희왕후의 판단에는 깊은 정치적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조의 다른 아들들은 이미 성인이었고 각자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 중 하나가 왕위에 오른다면 또 다른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13살의 자을산군은 아직 어렸고 정치적 세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왕 대비인 정희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의 결정이 매우 지혜로웠다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들은 정희왕후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신숙주, 한명회 등 세조의 측근이었던 원로 대신들은 정희왕후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여러 대신들이 대왕 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자을산군을 추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69년 11월 30일 자을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11월 30일 조에는 즉위의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을산군이 근정전에 나아가 즉위하시니 나이 13세였다. 13살의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과연 이 어린 임금이 세조가 이룬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신하들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성종실록 곳곳에는 임금께서 어리시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희왕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12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수렴청정하시기로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렴청정이란 왕이 어릴 때 왕실의 어른인 대비가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 여성이 섭정을 한 사례가 있었지만 조선 건국 이후로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성종실록과 연려실 기술의 기록을 보면 당시 일부 신하들은 여성의 섭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왕후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왕 세조께서 이루신 업적을 지키고 어린 임금을 보필하는 것이 나의 도리요. 나는 사사로운 욕심이 없고 오직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하오. 여러분도 힘을 모아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힘써주기 바라오.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발 뒤에서 어린 성종과 함께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성종실록 초기 기록을 보면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대왕 대비께서 교지를 내리셨다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정희왕후는 세조시대의 원로 대신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등은 여전히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신하들을 통솔하시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희왕후의 첫 번째 과제는 예종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종실록과 성종실록에는 예종의 국장 준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새로운 왕조의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성종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3살의 어린 임금이 훌륭한 군주로 성장하려면 철저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성종실록 초기 기록에는 대왕 대비께서 임금의 학업을 독려하셨다는 언급이 자주 나타납니다. 147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희왕후는 49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고 어린 손자를 왕위에 올렸으며 조선 최초의 여성 섭정이 되었습니다. 성종실록 1년 1월 조를 보면 새해 첫 조회에서 정희왕후는 신하들에게 교서를 내렸습니다. 선왕 세조께서 이루신 업적을 받들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모두 힘을 합쳐 이 목표를 이루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은 뒤로 하고 이제 그녀는 온전히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격변기의 왕비이자 대비로서 겪은 시련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해의 햇살이 눈 덮인 경복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가야 할 길은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의 그 밤 남편에게 무기를 건네며 결단을 촉구했던 그 여성은 이제 한 나라의 섭정으로서 더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섭정으로서 그녀는 역사에 어떤 족적을 남길 것인가? 그 답은 앞으로 펼쳐질 7년간의 수렴청정 기간이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희왕후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기상하여 단정히 머리를 빗고 대비의 예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성종실록 1년 1월 조회 기록을 보면 대왕 대비께서 매일 조회에 임하시어 국사를 돌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는 보통 아침 7시경에 시작되었습니다. 근정전에는 발이 드리워졌고 그 뒤에 정희왕후와 어린 성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신하들은 발 앞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렴청정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발이 비록 드리워져 있었으나 대왕 대비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명확하여 신하들이 모두 경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세조시대를 거치며 쌓아온 정치적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종실록 초기 기록들을 살펴보면 형조의 사형수 판결부터 호조의 세금 정책, 병조의 군사 배치까지 모든 중요한 국사에 정희왕후의 결재가 필요했습니다. 13살의 성종은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정희왕후는 때때로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성종이 대답하면 정희왕후는 그 답의 옳고 그름을 설명하며 가르쳤습니다. 성종실록 1년 3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임금을 가르치시되 엄하면서도 자상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렴청정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자 조정 내부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여성의 섭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성종실록 1년 4월 조를 보면 사간원과 사원부의 관리들이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국사를 돌보시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오나 주상께서 점차 성장하시니 조금씩 친히 정사를 들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말이었지만 그 속뜻은 정희왕후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정희왕후는 이 상소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의정 신숙주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을 소견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정희왕후는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 선왕 세조께서 이루신 강력한 왕권을 지키고 어린 주상이 제대로 성장할 때까지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생각하오. 만약 주상이 충분히 성장하여 홀로 정사를 돌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물러날 것이오. 신숙주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은 정희왕후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들은 사간원과 사원부의 관리들을 설득했고 결국 이 문제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종실록 1년 5월 조에는 대신들이 대왕 대비의 수렴청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희왕후는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명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하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조정의 인적 구성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시대의 원로들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인재들도 필요했습니다. 성종실록 1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여러 차례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특히 젊고 유능한 문신들을 발탁하는 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경연에 참여하는 학자들을 주목했습니다. 경연은 왕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였는데 정희왕후는 이 자리를 통해 인재를 평가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경연에 참석한 학자들의 학식과 인품을 세심히 살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발탁된 인물 중에는 훗날 성종시대의 핵심 인물이 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성종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홍귀달, 노사신, 윤필상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학문이 깊고 청렴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정희왕후의 인사 정책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학문과 덕행을 갖춘 인물을 우대했습니다. 둘째, 세조시대에 공을 세운 가문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당파를 만들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엄격히 배제했습니다. 성종실록 1년 7월 조에는 정희왕후가 신하들에게 내린 교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오직 능력과 덕행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집안의 배경이나 개인적인 연줄로 사람을 쓰는 것은 나라를 그르치는 일이다. 수렴청정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정희왕후는 왕실 내부의 안정화에도 힘썼습니다. 성종실록 2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에 성종의 혼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성종은 1470년에 이미 첫 번째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한명회의 딸인 공해왕후였습니다. 하지만 성종실록 2년 4월 조에 왕비께서 병환으로 승하하셨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15살의 어린 성종에게는 큰 슬픔이었고 왕실로서도 후사 문제가 시급해졌습니다. 정희왕후는 손자를 위로하면서도 신속하게 새로운 왕비 간택을 준비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왕실의 안정을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71년 12월 성종은 윤호의 딸을 새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폐위되는 윤씨, 즉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이 시기 정희왕후는 내명부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궁중의 의례와 규범을 정비하고 궁녀들의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성종실록 2년 10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궁중 법도를 엄히하시어 기강이 바로 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렴청정 3년 차인 1472년 정희왕후는 세조가 시작한 법전 편찬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세조시대부터 편찬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성종실록 3년 3월 조를 보면 정희왕후가 대신들을 소견하여 법전 편찬을 독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왕세조께서 시작하신 대업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경국대전 편찬을 서둘러 완성하도록 하라. 정희왕후는 법전 편찬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지편전의 학자들을 동원하고 전국의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을 구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법전 편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진도를 수시로 점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전 편찬은 단순히 법 조문을 모으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형법, 민법, 행정법, 군사법 등 모든 분야의 법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성종실록 3년부터 5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법전 편찬 작업이 얼마나 방대하고 복잡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때때로 직접 법전 편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법규, 상속법, 혼인법 등에서 그녀의 실질적인 경험이 반영되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의 지혜로운 조언이 법전 편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수렴청정 4년 차인 1473년 정희왕후는 국방 문제에도 관심을 돌렸습니다. 세조시대에 강화된 군사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종실록 4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에 변방의 방어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북방의 여진족과 남쪽의 왜구에 대한 대비가 중요했습니다. 성종실록 4년 5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병조 판서를 소견하시어 변방 방어에 대해 논의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변방의 무장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공을 세운 장수들을 치하하고 필요한 무기와 군량을 지원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국방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어 변방이 안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군사훈련 제도도 정비되었습니다. 성종실록 4년 8월 조를 보면 군사훈련의 빈도와 방법을 개선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정희왕후는 군사는 나라의 근본이니 평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렴청정 5년 차인 1474년 정희왕후의 관심은 백성들의 삶으로 향했습니다. 성종실록 5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에 다양한 민생 안정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성종실록 5년 3월 조에는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염려된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정희왕후는 즉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정희왕후가 가뭄 해소를 위해 기우제를 지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친히 제계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 기도하셨다. 그녀는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환과 고독, 즉 호라비, 과부, 고아, 무이무탁한 노인들을 돌보는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성종실록 5년 9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교지를 내려 불쌍한 백성들을 구휼하도록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렴청정 6년 차인 1475년 성종은 이미 19살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종실록 6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성종이 점차 국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희왕후는 이제 슬슬 손자에게 권한을 넘겨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종에게 점점 더 많은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점차 주상께 정사를 맡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왕후는 여전히 중요한 결정에는 개입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대소사와 관련된 일, 그리고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그녀의 의견이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성종실록 6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대왕 대비께서 교지를 내리셨다는 표현이 여전히 자주 등장합니다. 정희왕후는 성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이제 충분히 성장하셨소. 하지만 임금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소. 선왕 세조께서 이루신 업적을 잘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오. 1476년 성종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친정, 즉 왕이 직접 정사를 돌볼 때가 되었습니다. 성종실록 7년 1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수렴청정을 거두실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소. 이제 주상께서 충분히 성장하셨으니 친히 정사를 돌보시는 것이 마땅하오. 나는 이제 물러나 대비의 본분을 지키고자 하오. 신하들은 정희왕후의 결정을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하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신들이 대왕 대비의 은덕을 칭송하며 수렴청정 기간 동안 나라가 크게 안정되었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왕 후의 7년 섭정은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종이 요절한 후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정국을 안정시켰고 어린 성종이 훌륭한 군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도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성종실록 7년 3월 조에는 마침내 대왕 대비께서 수렴청정을 거두시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섭정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왕 후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왕 대비로서 여전히 왕실과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1476년 3월 정희왕 후는 공식적으로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성종실록 7년 3월 15일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발을 거두시고 주상께서 친히 정사를 돌보시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근정전에서 열린 조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왕 후는 성종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주상 전하, 이제 전하께서 홀로 이 나라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선왕 세조께서 이루신 강력한 왕권을 잘 지키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소서. 그리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되 인정도 함께 살피소서. 20살의 성종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7년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겠나이다. 마마께서 이루신 업적을 헛되이 하지 않겠나이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날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렴청정을 거두었다고 해서 정희왕 후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왕 대비로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고 성종은 중요한 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머니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성종실록 7년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주상께서 대왕 대비를 뵙고 의견을 여쭈었다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친정이 시작된 직후 정희왕 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과제는 경국대전의 완성이었습니다. 세조가 시작하고 예종이 이어받았으며 그녀가 수렴청정 기간 동안 독려해온 이 대업을 반드시 성종대에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종실록 7년 6월 조를 보면 정희왕 후가 성종과 대신들을 소견한 기록이 나옵니다. 대왕 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왕께서 시작하신 법전 편찬은 우리 조선의 만세 기틀이 되는 일이다. 이를 완성하는 것이 선왕의 뜻을 받드는 길이니 온 힘을 다해 서둘러 완성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성종은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법전 편찬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최고의 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성종실록 7년부터 8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법전 편찬 회의가 거의 매일같이 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희왕 후는 비록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법전 편찬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형법과 민법 부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려실 기술 권시보에는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형벌에 관한 조항을 보시고 형벌은 백성을 다스리는 마지막 수단이다. 법이 너무 가혹하면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고 너무 관대하면 기강이 무너진다. 중용의 도를 지켜야 한다고 하시며 몇몇 조항의 수정을 지시하셨다. 정희왕 후의 이러한 관점은 매우 진보적이었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 여성이, 그것도 왕실의 여성이 법률에 대해 이토록 깊이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히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477년 법전 편찬 작업은 중요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성종실록 8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에 신하들 사이에서 법 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형벌의 기준이었습니다.
세조시대의 강력한 법 집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좀 더 온건하고 인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성종실록 8년 3월 조에는 이 논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조판서 홍귀달이 아뢰기를 형벌은 마땅히 엄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간악한 자들이 두려워합니다라고 하였고, 대사원 노사신이 말하기를 형벌이 너무 가혹하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교화를 우선으로 하고 형벌은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성종은 이 논쟁을 듣고 난감해했습니다. 20살의 젊은 왕에게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종실록 8년 3월 20일 조에는 주상께서 대왕 대비를 뵙고 이 문제에 대해 여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왕 후는 손자의 고민을 듣고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그녀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선왕 세조께서 법을 엄하게 하신 것은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으니 법도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다만 왕권의 위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백성을 사랑하되 기강을 해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희왕 후의 이 말은 중용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조의 강력한 통치를 지지했지만 동시에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형벌 조항을 조정했고 이는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1478년 법전 편찬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종실록 9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에 법전의 거의 모든 부분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총 6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전은 관리제도, 호전은 호구와 재정, 예전은 의례, 병전은 군사제도, 형전은 형벌, 공전은 토목과 공업에 관한 법규였습니다. 각 부분은 세밀하게 정리되어 조선을 운영하는 완벽한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정희왕 후는 특히 예전의 내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왕실의 의례와 관원 상제에 관한 규정들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예전의 초고를 보시고 몇몇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가 특히 강조한 것은 왕실 여성들의 품위와 역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왕비, 세자빈, 공주, 옹주 등 왕실 여성들이 지켜야 할 예법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부인에서 왕비가 되고 대비를 거쳐 섭정까지 했던 그녀는 왕실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9년 9월 조에는 정희왕 후가 성종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실의 여성들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다. 그들은 왕실의 기강을 세우고 내명부를 안정시키며 때로는 나라의 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전에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 1479년 정희왕 후는 58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만 못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명료했습니다. 성종실록 10년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가끔 불편하시나 국사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 정희왕 후는 법전 편찬뿐만 아니라 실제 통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전을 만들어도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종에게 수시로 조언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대왕 대비께서 성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관리들이 청렴하고 공정해야 법이 살아난다. 만약 관리들이 부패하고 사욕을 채운다면 아무리 좋은 법도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될 뿐이다라고 하셨다. 이러한 조언에 따라 성종은 관리 감찰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성종실록 10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에 사원부와 사간원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고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습니다. 정희왕 후는 또한 지방 행정의 개선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양의 중앙정부만 잘 운영된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잘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수령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진정한 태평성대가 올 수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10년 6월 조에는 정희왕 후가 지방 수령의 자질에 대해 언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령은 백성의 부모와 같다. 수령이 청렴하고 자애로우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수령이 탐욕스럽고 가혹하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다. 수령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품과 능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하셨다. 1480년 정희왕 후는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에도 관심을 돌렸습니다. 성종실록 11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에 조세 제도와 상업 정책이 대폭 정비되었습니다. 조선은 농업 국가였습니다. 백성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국가 재정의 근간도 농업에서 나오는 세금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업 생산을 안정시키고 공정한 세금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정희왕 후는 특히 흉년 대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풍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의창과 상평창을 잘 운영하여 백성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은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전국의 창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성종실록 11년 3월 조에는 각 고을에 의창을 설치하고 풍년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상업 정책도 정비되었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물자가 원활히 유통되고 백성들의 생활도 편리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종실록 11년 8월 조에는 시전 제도를 정비하고 상인들의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되 과도하게 억압하지는 않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정희왕 후의 중용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1481년 정희왕 후는 교육 제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종실록 12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에 성균관과 향교의 운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희왕 후는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비록 여성으로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평생 독학으로 학문을 닦았고 그 지혜로 나라를 섭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정희왕 후가 성종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훌륭한 인재가 많으면 나라가 흥하고 인재가 없으면 나라가 쇠한다. 인재를 기르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성균관과 향교를 잘 운영하여 전국의 인재들이 학문을 닦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종은 할머니의 뜻에 따라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성종실록 12년 5월 조에는 성균관의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식량을 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향교에도 서적과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정희왕 후는 특히 과거 제도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는 인재를 선발하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성종실록 12년 9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과거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지시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82년 마침내 경국대전의 편찬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종실록 13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에 법전의 최종 교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정희왕 후는 이제 61살이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지만 법전의 완성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병환 중에도 법전 편찬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물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은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독려하여 법전 완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성종실록 13년 10월 조에는 주상께서 친히 법전 편찬 작업을 독려하시고 밤늦게까지 내용을 검토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왕 후는 성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주상, 이 법전은 선왕 세조께서 시작하신 것이요. 나는 다만 그 뜻을 받들어 완성하는 일을 도왔을 뿐이요. 이제 주상께서 이를 완성하여 반포하신다면 선왕께서도 기뻐하실 것이요. 이 법전으로 조선이 만세토록 태평하기를 바라오. 성종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마마께서 이루신 업적을 결코 잊지 않겠나이다. 이 법전이 완성되는 것은 모두 마마의 공이옵니다. 1483년 경국대전의 편찬이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성종실록 14년 3월 조에는 경국대전의 편찬이 완성되어 인쇄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왕 후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세조가 꿈꾸었고 예종이 이어받았으며 그녀가 수렴청정 기간 내내 독려해온 대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법전 완성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선왕의 영전에 고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국대전의 완성은 단순히 법조문을 모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본 골격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전은 이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500년 가까이 국가 운영의 기본 틀로 작용했습니다. 정희왕 후는 성종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법전은 완성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이다. 법을 만든 목적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 점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나라를 다스리시오. 성종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정희왕 후가 보여준 지혜와 헌신을 평생 본보기로 삼았고 이것이 그를 조선의 명군으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희왕 후의 꿈이었던 안정과 법치의 시대는 이렇게 조선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녀가 이룬 업적은 단순히 한 시대를 안정시킨 것을 넘어 조선 왕조 500년의 초석을 다진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된 1483년 여름 정희왕 후는 62살이 되었습니다. 성종실록 14년 7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시어 주상께서 자주 문안을 들이셨다는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7년 전 수양대군의 아내로 살기 시작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왕 후의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창덕궁 대조전에 머물며 왕실의 대소사를 살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병환 중에도 국사와 왕실을 걱정하시며 성종에게 수시로 조언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정희왕 후는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1436년 15살의 어린 나이에 수양대군의 부인이 되었던 그날부터 1453년 계유정난의 그 밤 1455년 왕비가 되었던 순간 1468년 남편을 잃고 1469년 아들마저 잃었던 비극, 그리고 1469년부터 1476년까지 7년간의 수렴청정. 그녀의 인생은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정희왕 후는 성종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성종실록 14년 8월 15일 조에 이날의 대화가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상,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죽기 전에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하오. 성종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마마께서는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 하옵니다. 정희왕 후는 손자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생로병사는 하늘의 이치요.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주상께서 훌륭한 임금이 되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요.
정희왕 후는 자신의 경험을 왕실의 여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왕비와 후궁들, 공주와 옹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연려실 기술 권 18에는 이 자리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양대군의 부인이 되어 왕비가 되고 대비가 되어 섭정까지 했던 것은 결코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었소. 모든 것은 이 나라를 지키고 왕실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소. 정희왕 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왕실의 여성들은 단순히 아름답게 꾸미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임무가 아니오. 때로는 나라의 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오. 남자들이 앞에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여성들은 뒤에서 왕실을 지켜야 하오. 그녀는 특히 왕비인 윤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성종실록 14년 9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중전을 불러 왕비의 도리에 대해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전, 왕비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오. 임금을 내조하고 내명부를 다스리며 백성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오. 항상 겸손하고 자애로워야 하며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하오.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윤 씨는 훗날 정희왕 후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질투와 폭행으로 결국 폐위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정희왕 후는 또한 궁녀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궁중의 법도를 정하시고 궁녀들에게 예절과 품행을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가 정립한 궁중 예법은 이후 조선 왕실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48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희왕 후는 63이 되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1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셨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정희왕 후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관들을 불러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계유정난과 세조의 즉위, 그리고 수렴청정 기간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는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선왕 세조께서 왕위에 오르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그녀는 또한 수렴청정 기간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2월 조에는 대왕 대비의 명으로 수렴청정 시기의 기록을 정리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후대 조선의 왕실 여성들이 섭정을 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정희왕 후가 남긴 가장 중요한 기록은 바로 정치적 결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치는 때로 어려운 결정을 요구한다. 1453년 그 밤 나는 남편에게 무기를 건네며 결단을 촉구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나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1484년 봄 성종은 2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성숙한 군주였고 정희왕 후의 도움 없이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3월 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 성종의 통치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희왕 후는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대왕 대비께서 성종의 치적을 들으시고 이제 나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은 할머니가 강조했던 법치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조의 기록들을 보면 이 시기에 전국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희왕 후가 수렴청정 기간 동안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희왕 후는 특히 성종이 언로를 개방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4월 조에는 임금께서 신하들의 직언을 장려하시어 간언하는 자를 벌하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조시대의 강압적 통치와는 다른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정희왕 후는 성종에게 말했습니다. 주상께서 신하들의 말을 잘 들으시니 이 나라는 앞으로도 오래 태평할 것이요. 임금이 귀를 막으면 나라가 위태롭고 임금이 귀를 열면 나라가 평안하오. 주상께서는 이 점을 결코 잊지 마시오. 1484년 여름 정희왕 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7월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매우 위독하시어 주상께서 밤낮으로 간호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기에 할머니인 정희왕 후가 사실상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병상을 떠나지 않았고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치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정희왕 후는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서도 성종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이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상, 임금의 자리는 외롭고 무거운 자리요. 하지만 그 무게를 이겨내야 하오.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믿으며 법을 지키시오. 그리고 항상 겸손하시오. 교만한 임금은 나라를 망치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선왕 세조께서는 강력한 임금이셨소. 그분의 강력함이 나라를 안정시켰소. 하지만 주상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시오. 강력함만이 능사가 아니오.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힘이오. 성종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마마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마마께서 이루신 업적을 헛되이 하지 않겠나이다. 정희왕 후는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상,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주상이요. 주상께서는 훌륭한 임금이 되실 것이요. 나는 그것을 믿소. 1484년 윤 7월 11일 정희왕 후가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했습니다. 성종실록 15년 윤 7월 11일 조에는 대왕 대비께서 승하하시니 나이 63이었다. 주상과 온 조정이 통곡하고 온 나라가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희왕 후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세조가 시작한 강력한 왕권 체제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성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었습니다. 성종은 할머니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는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성종께서 대왕 대비의 죽음을 마치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왕 후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성종실록 15년 윤 7월부터 9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장례 준비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희왕 후는 남편인 세조 옆에 묻혔습니다. 광릉에 함께 잠든 그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정희왕 후가 승하한 후 조정에서는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성종실록 15년 9월 조에는 대신들이 모여 대왕 대비의 시호를 의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의정 정창손이 말했습니다. 대왕 대비께서는 계유정난 때부터 세조를 도우셨고 예종이 승하한 후에는 7년간 수렴청정을 하시며 나라를 안정시키셨습니다. 또한 경국대전의 완성을 독려하시어 조선의 법치 기반을 확립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적은 실로 위대하다 하겠습니다. 좌의정 윤필상이 덧붙였습니다. 대왕 대비께서는 여성의 몸으로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섭정으로서 후대의 왕실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실 것입니다. 신하들은 정희왕 후에게 정이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정은 곧고 바르다는 뜻이고 희는 밝고 빛난다는 뜻입니다. 이 시호는 그녀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곧고 바른 신념으로 나라를 섬겼고 그 공적이 밝게 빛났던 여성이었습니다. 정희왕 후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7년간의 수렴청정이나 경국대전의 완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강인한 지도력과 정치적 통찰력은 조선 역사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정희왕후는 여성도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그녀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후 조선 역사에서 문정왕후, 명성왕후 등 여러 왕실 여성들이 섭정을 했는데 정희왕후가 그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둘째, 정희왕후는 위기의 시대에 주저하지 않는 결단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당시 망설이는 수양대군에게 무기를 건네며 결단을 촉구한 그 순간 1469년 예종이 승하한 후 신속하게 성종을 왕위에 올린 그 결정, 이 모든 순간에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희왕후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중시했습니다. 그녀는 7년간의 섭정 기간 동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이 성장하자 즉시 권력을 넘겨주었고 이후에도 대비로서 조언자의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넷째, 정희왕후는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경국대전의 편찬을 그토록 독려한 것은 단순히 세조의 유지를 받들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에 의한 통치만이 나라를 장구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역사서는 정희왕후를 높이 평가합니다. 연려실기술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희왕후는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다.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왔고 수렴청정 기간 동안 나라를 안정시켰으며 경국대전의 완성을 이끌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다. 후대의 역사가들도 정희왕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비록 계유정난이라는 피해 정변에 가담했다는 도덕적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 이후 그녀가 보여준 통치력과 헌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희왕후는 1436년 15살의 어린 나이에 수양대군의 부인이 되어 1484년 63세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48년간 왕실의 한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조력자로, 왕비로, 대비로, 섭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조선 초기의 격변기였습니다. 단종의 비극, 사육신의 충절, 세조의 강력한 통치, 예종의 요절, 성종의 등극과 친정.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정희왕후가 있었습니다. 정희왕후가 승하한 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녀의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망할 때까지 국가 운영의 기본 틀로 작용했고 그녀가 확립한 왕실 여성의 역할은 후대의 여러 왕실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정희왕후는 여성도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했습니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한 여성이 7년간 나라를 섭정하며 혼란을 수습하고 법전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희왕후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결단력이 필요하고 권력은 책임과 함께 가야 하며 법치는 나라를 지키는 근간이 되고 성별과 상관없이 능력과 헌신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1484년 윤 7월 11일 광릉에 묻힌 정희왕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정신과 업적은 영원히 조선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조선의 초석을 다진 최초의 여성 섭정, 정희왕후. 그녀는 진정 우리 역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성종은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이루신 업적을 결코 잊지 않겠나이다. 마마의 가르침대로 백성을 사랑하고 법을 지키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종의 치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문화적으로 찬란한 시기가 되었고
이것은 모두 정희왕후가 닦아놓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희왕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조선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전히 정희왕후를 기억합니다. 강인한 지도력으로 조선의 초석을 다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중 한 명으로